시어머니 최말순의 49제가 지난 지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박수님은 낡은 통장 하나를 품에 안고 대구 수성구 범어동 골목 끝 허름한 칼국수 집안에 혼자 앉아 있었지요. 통장 표지에는 그녀의 이름 석자가 또렷했습니다. 박수님. 그런데 그 통장에 돈을 넣은 사람은 단 한 번도 수님 자신이 아니었거든요. 한편에서 딸 지아가 장롱 깊숙이서 발견한 그 낡은 봉투. 그 안에는 수님 명의의 통장이 들어 있었답니다. 잔액은 1억 8천만 원에 매달 50만 원씩 20년 동안 꼬박꼬박 부어온 돈이었지요. 누가 이 돈을 넣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수님이 가슴 한복판에 박혀 사흘째 뽑히질 않았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이 식어가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도 국물이라도 마실 수 있는 이 집에 수님이 오기 시작한 건 20년이 넘었더랍니다. 시어머니 눈을 피해 혼자 숨 한 번 쉬러 오는 곳이었거든요. 국물 냄새가 뿌옇게 피어오르는 그 좁은 자리에서 수님은 오늘도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요. 딸 지아가 맞은편에 앉아 통장 사본을 다시 꺼내 폈습니다. 지아의 눈은 아직도 충혈이 가시지 않았더군요. 엄마, 나 은행 가서 다시 확인해봤어. 입금자 이름이 최말순이야. 수님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천천히. 식탁 위에 놓인 숟가락이 차갑게 빛났지요. 그 사람이 넣었다고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더랍니다. 수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범어동 골목에는 이른 가을 바람이 불었지요. 낙엽 한 장이 유리창에 붙었다가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마치 수님이 30년 같았더랍니다. 붙어 있었지만 결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30년 되었을까? 그 사람이 왜 그 질문에는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수님은 남편 덕철이 생전에 쓰던 서재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갈색 봉투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봉투 위에는 덕철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수님에게. 내가 없거든 열어봐라. 이 글씨가 떨렸습니다. 아픈 사람의 손이 눌러 쓴 글씨였거든요. 봉투 안에는 저장 장치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한 장 덕철의 글씨로 단 2줄이 적혀 있었더랍니다. 어머니와 성규 사이에 오간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절대 혼자 듣지 마라, 성규. 최말순의 친정조카 최성규였지요. 수님이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 그 사람. 과연 그 저장 장치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지아가 낡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저장 장치를 꽂는 지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더군요. 파일 하나가 열렸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지요. 날짜는 2년 전 덕철이 쓰러지기 넉 달 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탁한 남자 목소리. 최성규였지요. 형수, 그냥 놔두세요. 땅은 어차피 우리 고모가 결정할 거니까. 형이 죽고 나면 형수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덕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찬 목소리였지요.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성규야. 그 땅은 내 땅이다. 내 고모가 줄 수 있는 땅이 아니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절대 안 된다. 수님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졌더랍니다. 뭔가 거대한 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발밑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느꼈던 것입니다. 그 땅은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250평짜리 땅이었답니다. 덕철의 아버지, 즉 수님이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덕철에게 남긴 땅이었지요. 당시 시세로 3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한 공증 서류가 시어머니 최말순 사망 후 서류 정리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공증 날짜는 7년 전 최성규 앞으로 토지 양도를 동의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서명은 김덕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명이 이상했답니다. 지아가 아버지의 다른 서류들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을 때 회계 방향이 달랐거든요. 덕철은 자를 쓸 때 항상 오른쪽으로 먼저 꺾었는데 공증 서류의 서명은 왼쪽으로 먼저 꺾여 있었더랍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30년을 곁에서 본 딸의 눈은 틀리지 않았지요. 엄마. 이 서명. 아빠 것 아니야. 수님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지요.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더랍니다. 위조였습니다. 누군가 덕철의 서명을 위조해 시어머니 최말순의 친정 조카에게 땅을 넘기려 한 것이었지요. 여러분, 이 순간 수님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30해를 참았던 여자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빼앗길 뻔했던 것의 크기를 처음 실감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부엌 형광등 아래 혼자 앉아 식어버린 보리차를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손바닥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컵도 차갑고 손도 차갑고 부엌도 차가웠더랍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자마자 수님이 숨이 멎을 뻔했지요. 최성규. 형수님. 저예요. 성규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너무 달콤해서 오히려 서늘했지요. 기름을 바른 것처럼 미끄러운 목소리였더랍니다. 이제 다 아셨겠네요? 통장도 보셨을 거고 아마 공증서류도 보셨겠죠.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굳었거든요. 형수님이 나서봤자 소용없어요. 그 통장 돈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그 땅 임대 수익이에요. 고모가 형수 모르게 임대 놓고 그 돈을 형수 통장으로 쪼개 넣은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형수님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수님은 의자 등받이를 꽉 쥐었지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조용히 해주시면 형수님 명의 통장은 형수님 거예요. 그냥 가지세요. 근데 만약 자꾸 건드리시면 형수님도 같이 엮여요. 세금 문제, 임대 수익 미신고, 위조 공범. 다 형수님 이름으로 갈 수 있거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부엌이 고요했습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아니면 수님이 눈이 떨린 것이었을까요? 보리차 컵이 탁자 위에서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수님이 손이 떨렸던 것이었더랍니다. 다음 날 아침, 수님은 지아에게 전날 밤의 전화 내용을 말했습니다. 지아는 가만히 듣다가 표정이 굳었지요. 그리고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저장 장치를 다시 꽂으려 했습니다. 저장 장치가 없었습니다. 엄마, 그거 어디 있어? 거기 꽂아뒀잖아. 없어. 엄마, 없다고 두 사람은 집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랍을 열고 책상을 들추고 침대 밑까지 들여다봤지요. 없었습니다. 덕철이 수님에게 남긴 마지막 목소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랍니다. 전날 오후 최성규가 문상을 핑계로 잠깐 집에 들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그때 가져간 것이었지요. 수님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딱딱했지만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더랍니다. 지아가 엄마의 어깨를 붙들었지만 수님이 몸이 그냥 내려앉았지요.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위조 서명.
공증 서류. 그리고 덕철의 목소리.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최성규가 직접 찾아왔더군요. 대낮이었습니다. 수성구 아파트 현관 앞에 검은 외제차가 섰고 성규는 양복을 차려입고 혼자 올라왔지요. 46살, 키가 크고 얼굴이 반듯한 남자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어디 가서도 빠지지 않을 사람이었더랍니다. 그러나 눈이 달랐습니다. 눈에 온기가 없었지요. 겨울 장날 고깃덩이를 고르는 눈빛이었더랍니다. 형수님. 얘기 좀 합시다. 수님이 문을 열어준 건 겁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피하면 더 크게 들어온다는 걸 30년 시집살이가 가르쳐줬거든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성규는 서류 봉투를 탁자에 올려놓았지요. 이게 뭐예요? 토지 이전 동의서예요. 형수님 도장 한 번만 찍어주시면 돼요. 수님은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성규의 얼굴을 봤지요. 내가 왜 찍어요? 성규가 피식 웃었습니다. 형수님. 고모가 그 통장에 넣은 돈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 돈의 출처가 밝혀지면 형수님 명의로 된 탈루 소득이 돼요. 세무당국에 신고 들어가면 1억 8천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세금 추징에 벌금까지 더해지면 오히려 빚이 생길 수도 있죠. 왜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형수님이 자발적으로 이전해줬다고 할 거예요. 공증서류에 이미 서명이 있으니까요. 형수님이 이 일을 제기하려면 그게 위조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형수님한테 있나요? 없었습니다. 저장 장치가 사라진 뒤로 아무것도 없었더랍니다. 성규는 서류를 수님 앞으로 밀었습니다. 도장 찍으세요, 형수님. 그럼 통장은 그냥 가지세요. 저도 더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가 덧붙인 마지막 말이, 그 말이 형수님. 무릎 한번 꿇으시면 다 끝나요. 고요했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지아가 방 안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문고리를 잡지 못했더랍니다. 수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30해 동안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제삿날 새벽 2시에. 명절 전날 밤새. 이유도 몰랐던 꾸중에도 억울한 말에도 수님은 무릎을 꿇었지요. 단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눈이 달라졌습니다. 피곤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눈도 아니었지요. 30년 묵은 무언가가 그 눈 안에서 고요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더랍니다. 장작이 다 타서 숯이 됐을 때 그 숯불이 오히려 더 뜨겁게 속에서 빛나듯이 수님은 서류를 성규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소리도 없이 힘도 없어 보였지만 단호했지요. 성규 씨. 네. 나는 30년 동안 무릎을 꿇었어요. 잠깐의 침묵. 그런데 그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지켜야 할 게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성규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지워졌습니다. 지금은 지킬 사람이 없어요. 덕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없었습니다. 수님을 붙들어 두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진 자리에 처음으로 수님만이 남아 있었지요. 성규는 잠시 수님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가를 비틀었더랍니다. 좋아요. 그럼 후회하세요. 그가 서류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지요.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지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수님이 곁에 앉았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랍니다. 거실 창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흩어졌지요. 지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수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섭지. 근데 있잖아. 응. 이상하게. 지금이 제일 속이 후련해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지요. 수님은 딸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했거든요. 그러나 그 후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법무법인 이름이 적힌 봉투였지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토지 무단 점유 및 임대 수익 미신고 관련 법적 조치 예고, 수님이 이름 앞으로. 그리고 그 다음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장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가 시작됐다는 내용이었더랍니다. 수님은 부엌 바닥에 앉아 등기봉투와 은행 안내문을 나란히 펼쳐놓고 바라봤습니다.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지요. 냄비에서 뽀글뽀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정겨웠지만 지금은 그 소리마저 낯설게 들렸더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30년을 버텨온 여자가 증거도 없고 돈도 묶이고 법까지 들이밀어 오는 이 상황에서 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더랍니다. 그날 저녁, 지아가 아버지 덕철의 유품을 다시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검은 수첩이었지요. 안을 펼치자 빽빽한 글씨가 나왔습니다. 날짜, 금액, 이름. 덕철이 손수 써내려간 기록들이었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지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주치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덕철의 글씨로 그 아래 딱 한 줄이 더 있었더랍니다. 수님이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다. 선생님이 알고 있다. 지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님이 수첩을 빼앗듯 가져갔지요. 두 사람이 그 한 줄을 같이 읽었습니다. 2번, 3번, 그 밤은 길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더군요. 수님은 부엌 창가에 앉아 수성구 골목의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지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더랍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 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다음 날 새벽 6시 12분 수님이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지역번호는 대구, 그러나 모르는 번호였지요. 받았습니다. 박수님 씨 되시나요? 네. 저는 덕철시 주치의였던 강민준입니다. 올해 연락을 못 드렸는데요. 수님은 숨을 참았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따로 맡겨둔 게 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면 수님이 귀가 울리는 것이었을까요? 최말순이 맡겨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편 봉투 속에 30년, 새 편 30년 이후에서 주치의 강민준이 건넨 두 번째 봉투가 열립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 최말순이 왜 20년 동안 며느리 명의로 매달 50만 원씩 부어왔는지 그 진짜 이유가 담겨 있었더랍니다. 그리고 수님이 30해 동안 단 한 번도 몰랐던 최말순의 비밀이 드디어 봉투 밖으로 나옵니다. 새 편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